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역사교사 신봉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가끔 강의를 나갔는데요.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 강의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나오게 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한말 호남의병인데요. 저는 그 위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한말 호남의병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그건 비단 호남의병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 의병을 했던 분들, 그리고 일제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광주에는 인물과 관련된 도로명이 35개나 있습니다. 충장로 많이 들어보셨죠? 충장공 김덕령 장군입니다. 금남로, 민주화의 성지, 금남로는 금남군 정충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재봉로, 재봉 고경명 장군의 호를 따서 만든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도로의 공통점은 뭘까요? 죽봉대로, 대천로, 서암대로, 그리고 설중로, 금제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면 교통방송에서 가끔 들어보셨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로명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한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입니다. 죽봉대로는 농성광장에서 신세계백화점 그 터미널 쪽을 지나서 동운고가까지 거리입니다. 죽봉 김태원 의병장이라고 하는 이분을 기리는 도로명이고요. 대천로는 잘 모르더라고요. 문흥지구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지나서 문흥중학교 쪽을 지나서 문산초등학교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대천 조경환 의병장을 기리는 길입니다. 서암대로 서방사거리에서 전대 큰 사거리 있죠. 거기를 지나서 우남동까지 이 넓은 대로, 이 길을 우리는 서암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중로는 신안다리에서 용봉지구를 지나서 일곡지구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제로는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수창초등학교 뒤에서 뒷길로 북성중학교 앞에서 수창초등학교 뒷길을 통해서 그 옛날 공영터미널, 지금 광주은행 본점 있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는 금제로라고 합니다. 금제 이기손이라는 의병장입니다. 자, 그러면 의병이란 뭘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병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성패로서 그것을 논한다면 그것은 정말 얕은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의병장인 심남일 의병장은 의병은 아침에 적을 치고 저녁에 조국의 산에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병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인물이 영국 사람입니다. 데일리 메일 기자였던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의병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The Tragedy of Korea라는 이런 책을 쓰고요. 나중에 그걸 다시
3.1운동 이후에 증보에서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 코리아스 파이트 포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병이란 righteous army다. 정의로운 군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의병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의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병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듣고 맥켄지가 마지막에 쓴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2018년 모 방송국 드라마에서 이병헌과 김태리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수십 번 봤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자, 이 사진 중에 이게 1907년 후기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제국의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기의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몇 살쯤 될까요? 아마 10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10서너 살이라면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자유민으로 죽고자 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한말 의병입니다. 배감 박은식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체로 각도의 의병을 말하자면 전라도가 가장 많은데 그 상세한 것을 모르니 후위를 기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라도 의병이 어느 정도 많았을까요? (1908년에) 교전 횟수와 교전 의병 수의 전국 의병의 25%, 교전 횟수의 전투 횟수의 25%, 그리고 의병 수의 24.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909년이 되면 교전 횟수의 47.2%와 전국 의병 수의 60%를 이 전라도 의병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걸 독립운동사 책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전국 의병이 1909년에 3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전라도 의병이 무려 23,000명이 넘습니다. 전국 의병의 60%가 전라도 의병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전국의 의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전국의 의병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라도만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도 그냥 사람 숫자로만 보면 거의 똑같게 느껴지지만 색칠해진 것을 보면
전라도가 얼마나 많은 의병이 참여를 했는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말 의병의 원인,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전기의병, 지금도 을사의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전기의병의 원인, 대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대표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받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되죠. 러시아의 세력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에 기대게 되죠. 일본이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제거해버립니다. 명성황후를 죽이고 나서 을미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그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단발령입니다. 중기의병은 을사늑약이죠. 을사오적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5사람이 사인했던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던 사건이죠. 이거에 저항해서 또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났던 후기의병, 우리는 정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특사가 누구냐? 이상설, 이준, 이휘종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수각소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도 해산시켜버리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후기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의병장은 누구냐라는 이야기에 저는 기우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람은 기우만이 아니고 나주의 의병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주의 의병장들도 전부 다 이 기우만의 영향을 받습니다. 충청도에서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전국에 경문을 뿌립니다. 그 경문을 기우만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전라도 각처에 경문을 보냈는데 그 경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머리를 깎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 결국 단발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라도 각지에 경문을 보냅니다. 이 경문을 보내니까 나주에서 가장 먼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나주에서 의병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나주 금성관 앞에 정문이 망화루인데요. 거기에서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을 합니다. 장성, 이 기우만은 장성뿐인데요. 노사 기정진의 손자입니다. 그 기우만이 나주보다 닷새 늦게 2월 7일 날 의병을 일으킵니다. 장성향교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나서 이틀 뒤에 나주 의병이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나주관찰부 참서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종수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안종수가 단발을 강요하고 다녔거든요. 그 안종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주 의병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우만이 나주로 달려오게 됩니다. 여기는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켰던 장성향교고요. 여기는 금성관의 망화루입니다. 2월 11일 날 장성의병이었던 기우만이 나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주 향교에서 연합 의병을 결성을 하죠. 그런데 기우만이 다시 광주로 진출합니다. 왜 광주로 진출하냐?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의병청을 옮깁니다. 그 의병청을 옮겼던 자리가 지금의 무등극장 자리였던 광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임금이 고종이 의병을 해산하라고 하는 조칙을 내리게 되죠. 유생들은 왕의 명령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의병들을 해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나주는 2월 26일경에, 장성의병은 광산관에서 2월 28일경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잖아요. 나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왔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광주가 인구가 더 많았을까요? 나주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광주 인구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주를 버리고 광주를 도청 소재로 택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나주에서 한만 의병이 일어나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주는 반역의 고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주의 관찰부 소재지를 광주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와 나주가 이렇게 역전되어서 광주는 큰 도시가 되고 나주는 적은 도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나주의 향교입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나주 지역을 답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이런 일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을미의병은 기우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다시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중기의병. 전라도의 중기의병의 핵심 인물은 최익현입니다. 근데 최익현은 우리 지역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최익현은 경기도 포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 땅으로 내려옵니다. 전라도 땅으로 내려와서 정읍, 지금의 정읍이죠.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임병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력 4월 13일 날. 의병을 일으켜서 태인 관할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원 그리고 순창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순창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직접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앞에다 우리나라 군대를 내놓습니다. 결국 최익현의 의병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익현이 차마 동족끼리는 총을 겨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병을 해산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의병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의병을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끌려가죠. 압송되었다가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순국하게 됩니다. 태인의 무성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무성서원에 보면 이 건물 옆이 바로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앞에 이렇게 병호 창의 기적비라고 하는 중기의병을 일으켰던 의병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 가면 대한인 최익형 선생 순국지비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대마도 수선사인데요. 저도 아주 예전에 여기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익현의 의병은
간단하게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지만 최익현이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전라도 전체에서 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창평에서 고광순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자, 고광순은 창평 출신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에 아마 노성태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임진의병을 강의하셨죠. 그 임진의병 중에 광주의 대표적인 의병장을 꼽았을 때 고경명 의병장을 꼽았을 겁니다. 고경명, 고종우, 고인우 3부자 의병장. 그 고경명, 고인우의 후손이 바로 이 고광순입니다. 이 고광순이 창평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분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민흥식이라고 하는 그 세도가가 고광순한테 장원 자리를 약속을 합니다.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원 자리를 약속을 하는데 이 민흥식한테 다른 사람이 뇌물을 줍니다. 100만냥이라는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그 장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고광순이 이런 썩어빠진 돈 100만냥에 이렇게 바꿔버린 이런 나라에서 나는 벼슬할 수 없다고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고광순입니다. 이 고광순이 기우만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킬 때 같이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누가 참여하냐면 기사면, 고광순, 정이름 전부 다 이 기정진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우만 의병장이 의병을 해산한 다음 또다시 최익현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그 의병 소식을 듣고 또다시 자신도 의병을 일으켜서 순창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창에서 일주일 만에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해산을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고광순이 가기 전에 이미 의병이 해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창평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매천 황현한테 의병을 일으키면서 뭘 요구하냐면 매천 황현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경문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병을 일으키면 그 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를 써달라고 하니까 매천 황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문이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이제 경문은 의미가 없다라고 안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문을 써달라고 왔던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매천 황현이 자책을 합니다. 써줄 걸. 그리고 다시 오겠지 하고 경문을 써놓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광순은 남원에서 양한규라는 의병장이 연합작전을 제의합니다. 남원성을 정벌하자는 연합작전을 제의해서 다시 의병을 이끌고 남원까지 가는데 양한규가 먼저 남원성을 공격하다가 피살당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회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화순이랄지 동복 이런 데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의병 기지를 건설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병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연곡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의병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의병이 약 1000여 명 정도입니다. 이런 의병 양성, 그냥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의병을 양성해서 거기를 근거로 삼자. 이걸 바로 우리는 축예지계라고 합니다. 근거지계 또는 축예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고 이제 훈련시킨 의병부대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두 의병부대를 나누어서 화계에 있는 거기에 일본군을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는 나머지 의병부대를 이끌고 연곡사이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화계가 아니라
쌍계사에서부터 바로 지리산으로 쳐들어와 버립니다. 이 연곡사로 쳐들어와 버리니까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의병들을 다 돌려보내고 고광순 의병이 25명의 의병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천 황현이 황급히 이 연곡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일본마저도 고광순을 죽여놓고 고충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남 의병의 선구자라고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고광순 의병장입니다. 이 고광순 의병장의 사위는 기산도라는 분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김원봉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다 알게 됩니다. 밀양 출신의 김원봉이 있는데요. 그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 의열기념관에 최고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기산도입니다. 김원봉보다 훨씬 먼저 이전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징치하려고 했던 인물. 이 기산도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근택을 칼로 찌르죠. 물론 이근택은 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근택을 칼로 찌르면서 의열투쟁의 시작을 알렸던 인물, 그분이 바로 기산도입니다. 그 기산도의 장인이 바로 이 녹천 고광순입니다. 예. 이 고광순이 의병을 일으켰으면서 했던 말이 제일 위에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곡사에서 기습을 받았을 때 의병들을 피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한 번 죽어의 나라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평소 마음을 정한 바이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각자 도모해라.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의병들이 도망가지를 않고 함께 죽기를 각오합니다. 부장이었던 고재량이 뭐라고 하냐면, 당초 의로서 함께 일어섰으니 마침내 의로서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광순 의병장이 의병부대를 이끌면서 만들었던 깃발이 바로 불원복이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로 불원복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새긴 깃발을 의병진의 깃발로 사용합니다. 이 깃발은 지금 어디에 있냐? 독립기념관에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순 의병장이 순절했던 장소인 연곡사에 가면 의병장 고공 광순 순절비라고 하는 이 비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비 오는 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비가 조금씩 내렸던 시기였는데 가쪽으로 이렇게 빗물이 흐르지만 가운데 의병장이 글귀 있는 곳만 이렇게 비가 아직 안 젖었더라고요. 매천 황현이 연곡사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초분에 덮여있는 고광순 의병장의 시신을 거기에 무덤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같이 글만 하는 산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이 말은 그때 경문을 써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광순 의병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고광순 의병장의 집을 찾아와서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칼로 찌릅니다. 그 아들이 몇 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 불타버린 집터에 이렇게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포의사라고 하는 사당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건 포위사의 사당이고요. 저기는 입구입니다. 중기의병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후기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기의병 하기 전에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맹인이 의병장이 된다는 것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분도 의병에 참여를 합니다. 백낙구라는 의병장입니다. 그분한테 아니 몸도 안 좋은데 의병을 일으키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면함은 70이 넘은 면함도 의병을 일으켰는데 내 처지는 눈은 안 보이지만 면함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도 있습니다. 맹인의병장 백낙구, 그분도 을사의병이었습니다. 이제 후기의병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병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맹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고광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의병의 맹주는 단연코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제 기삼연 선생입니다. 장성 황룡 출신이죠. 기정진의 칠촌 조카입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했던 기우만의 당숙벌대죠. 기정진과 이 기사면이 칠촌간 사이고, 그 다음에 기사면과 기우만은 또 2촌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촌 조카가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기우만이었는데, 기우만을 따라서 처음에 의병을 일으킵니다. 같이. 기우만이 워낙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우만을 따라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백마를 타고 의병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백마장군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기우만이 광산관에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면서 의병을 해산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선비와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장수가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아야 되거늘, 하물며 전쟁 중에, 그리고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임금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병을 해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 기우만이 의병을 해산해버리니까 은거를 하게 됩니다. 담양 금성면에 고아 송진우 집에서 은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아 송진우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은거하면서 송진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송진우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장작을 넣고 거기에 불을 당겨준 사람이 바로 성제 기사면 선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02년에 의병을 일으키려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리원이라고 의금부죠. 여기에 끌려갔습니다만 이용태가 도움을 주어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수연산이라고 하는, 장성의 수연산이라고 하는 이 산 속에 은거를 하게 됩니다. 이 수연산은 지금 상무대가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 속에 은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장성 지역, 서부 지역의 이런 그 유력한 인사들하고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언제든지 의병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인통함원, 참고 계속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원한을 참고 계속해서 의병을 일으킬 국리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통함원, 이 네 글자를 안고 계속해서 의병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됐던 그 시기를 즈음해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907년 10월 달에 고창의 문수사단절에서
각 지역의 전라도를 대표하는 의병장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사면, 통영 김용구, 김태원 이런 의병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기습을 하게 되죠. 밀정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밀정들에서 발각이 되면서 기습을 하게 됐는데 그걸 극복을 해내죠. 오히려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0월 30일 날 수연산 석수암에서 드디어 호남 창의 회맹소라고 하는 호남 의병의 연합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대장에 추대가 됩니다. 고창 문수사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고창 읍성 전투, 가장 대표적이었던 법성포 전투, 영광 법성이 있죠. 영광 법성포는 워낙 많은 물산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일본인 가옥이 7채가 있었는데 일본인 가옥을 그리고 일본인 그 사람들이 워낙 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에서 거기를 공격하면서 일본인 가옥 6채를 불태웁니다. 이런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연합의병을 쪼개게 됩니다. 연합의병이다 보니까 기동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여러 부대로 쪼개게 되죠. 그러다가 1907년 말에 설을 세기 위해서 담양의 금성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성산성에서 설을 세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일본이 끈질기게 추격을 하면서 금성산성에 있는 것이 발각이 돼요. 결국 1월 30일경에 금성산성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30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때 기사면 선생도 부상을 당하죠. 부상을 당해서 이제는 나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순창의 복흥면에 있는 육촌 동생인 기구현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일본의 끈질긴 추격에 의해서 설날인 2월 2일 날 기구현의 집에서 체포가 됩니다. 광주 헌병대로 끌려왔다가 이튿날인 2월 3일 날 광주천 백사장에서 재판도 없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기사면 의병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호남 창해맹소 선봉장이었던 김태원 의병장이 여기 동강대학교죠. 지금의 말바우 시장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지만 이미 헌병대에 수감이 되던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면 의병장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게 또 일본 헌병대에 흘러들어가서 그 다음날 재판 없이 일본이 처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기사면 의병장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활동들을, 더 열심히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김태원, 김율 형제의병장, 그리고 전해산 의병장, 조경환 의병장, 오성술, 심남일 의병장 등등 수많은 의병장들이 들불처럼 더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소위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전개되었던 1909년 9월, 10월까지. 이 성제 기사면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시의 일부입니다. 출사 미첩 신선사 탄일 증년 몽역허. 전쟁에 나가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은 또한 헛것이었는가라고 하는. 해를 삼킨 꿈, 해는 바로 일본이죠. 일본한테 이겼던 이 꿈은 헛꿈이었는가라고 하는 이 시를 남기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가 됩니다. 관련 시설로는 황룡면 아곡리에 묘가 있고요. 장성공원에 호남 창의영수 기사면 선생 순국비가 세워져 있고, 금성산성에 전투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광주천변에
처형당했던 그 광주 천변에 기사면 의병장 순국지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는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던 고창 문수사입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혼합 의병장들이 모여서 첫 전투를 벌였던 이 장소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제가 거기에 스님들한테 여쭤봤지만 그 스님들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금성산성입니다. 부상을 입었던 금성산성. 그리고 아곡리의 묘인데요. 이 묘는 원래 어디에가 쓰였었냐면, 기사면 의병장이 처형당한 곳이 광주천변이었잖아요. 광주천변 가장 가까운 서탑등, 지금의 즉 광주공원 근처에가 쓰여졌다가 나중에 이 아곡리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여기는 아곡리는 기사면 의병장이 태어났던 동네죠. 그 동네를 내려다보고 이 무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성공원의 기사면 의병장 순국비인데요. 이 장성공원 기사면 의병장 순국비가 있는 이 근처는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를 허물고 3.1운동 기념비하고 이 기사면,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던 기사면 선생 순국비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도 여기를 세우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기사면 의병장 순국지라고 하는 이 비가 조그맣게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호남의 맹주였는데 비석이 이 전봇대 이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자리에 세울 공간도 마땅치 않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거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죠. 자기 가게 앞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옹삭스럽게, 옹색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